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가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후위기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위에 살아남고 있는 장다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 양현호입니다. 네, 석탄의 고향에 갔다가 기관지염을 달고 온 차윤탁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어디 강연을 하러 그 정선 이쪽에 갔어요. 아, 그랬더니 예전에 석탄의 고향이. 네, 이거 기차역에 이제 그 석탄 같은 거를 이제 모형 같은 거 다 실어놨더라고요. 이제 또 거기가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타짜들의 고향이 좀 돼가고 있긴 한데, 아 이거 좀 그 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거기 또 이제 그 지역민들이 여기 이제 또 이제 카지노로 이제 또 사시니까 정성 또 카지노. 그러는데 제가 무궁화호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무궁화호 아직 있구나. 네, 지금 비둘기호가 없어졌고 그쵸. 무궁화호는 아직 있어요. 무궁화호는 아직 있는데 이게 옛날 기차라서 그런지 이게 좋은 차들은 온도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너무 그 냉방이 강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밖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어요. 진짜 와. 거울이 객실 내 온도랑 밖의 온도가 스키가 다르니까. 차가지고요. 예. 근데 제가 또 이제 다울쌤이랑 방송을 했잖아요. 이 무궁화호는 도대체 뭘로 이 에어컨을 틀까? 알고 보니 디젤이더라고요. 디젤 기관차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전기가 아니라 디젤이에요? 무궁화호? 디젤 기관차인 것 같은데. 여전히 디젤로 가나? 네, 아무튼 아닌가? 디젤도 모르겠어요, 있고 그렇죠. 전기도 있고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오늘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또 기자분들께서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또 방송 잘해야겠다라고 오늘 다 잡고 왔는데, 저희가 그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바로 코앞에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이제 또 시민사회 분들이 여러 집회를 하시는 소리가 방송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해서 조금 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송한 지 지금 좀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지금 좀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주말에 야외를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더워갖고 도저히 밖에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주말에 야외를 가셨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결정 아니었나? 저도 주말마다 애를 데리고 네. 밖에 나가서 놀리고 싶은데 네. 진짜 이제는 놀이터에 갈 수 없는 날씨여서 네. 실내로만 계속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계시다 보면은 에어컨 같은 거 안 틀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 7월 말이 되면 또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이제 긴장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이 우리 전기세는 좀 어떻게 될 건지, 블랙아웃은 어떻게 될 건지 고지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정말 올해 6월이 그 역대 세 번째로 더운 6월이었다고. 네, 맞아요. 6월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4도로 기록을 했고요. 네. 기상관 측 이래로 1973년 이후인데요. 세 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았던 달이었다고 합니다. 22.4도 이거 평균 맞아요? 왜냐면 제가 밤에라도 나가보려고 6시쯤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막 30도 이렇더라고요. 6월 초에는 또 생각보다 안 더웠는데 갑자기 또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평균 냈으니까 22도인데 6월 말에는 거의 뭐 30도 육박하는 기온으로 때에 이른 더위 찾아왔다고 난리였죠. 제가 그 냉동 무궁화호를 타고 그 강원도를 갈 때만 해도 강원도는 좀 시원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강원도도 그 폭염 경보 특보 이런 것 때문에 새빨갛더라고요. 전국이 새빨간데 그 기상청 지도상 이제 폭염 그거 다 빨갛게 칠하잖아요. 예. 폭염 경보 주의보 아직도 헷갈리는데 좀 어떤 게 더 센 겁니까? 네, 지난 회에 우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폭염 주의보 경보 중엔 당연히 경보가 더 세고요. 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이틀 연속 찍을 것 같다고 예상되면 네. 주의보. 네.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 될 것 같다 싶으면 경보 이렇게 되고요. 네. 폭염일수 계산은 하루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며칠인지로 계산하는 거고, 열대야는 밤에 이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하는 거죠. 그 요즘 여름이 점점 더 빨리 찾아오고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서울에 올해 좀 폭염 경보가 좀 빨리 발효됐다고. 네, 지난 7월 3일 서울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어요. 처음으로 올해. 네. 근데 작년에는 그 폭염 경보가 7월 19일 날 발효가 됐거든요. 16일이나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로 여름이 뭐 20일 정도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로 그게 우리 몸으로 체감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7월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7월이 정말 힘들잖아요. 7월 지금 어떻습니까, 기온이? 네, 오늘 녹화일이 지금 7월 12일인데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월 8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에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겼고요. 가장 더웠던 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난 일요일에 밖에 놀러 갔었는데 그날이 최고 기온 35도 찍은 날이어서 그렇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그때 놀러 가고 가족분들한테 약간 조금 공격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네, 그 가족들... 돌아가자. 아, 돌아가자.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는 날씨 관련한 트윗이 그 한 6월 23일부터 7월 7일 한 2주 만에 한 300만 건이 다 날씨 관련된 얘기였어요. 와. 이게 작년보다 한 63% 더 많은 양이었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보다 특히 뭐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뭐 이런 트윗도 엄청 늘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어컨 없으면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선풍기로 버틸 수 있나요? 이게? 이건 생존권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에어컨 네, 없으면 네. 정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희가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폭염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안타깝게도 올해 온열 질환자가 작년에 4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733명으로 집계가 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네. 그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더워서 이제 기운도 없고 완전히 뭐 열도 안 떨어지고 음. 막 그래서 이제 응급실 오신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내미가 갑자기 전화 와갖고 태권도장 갔다 오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아프다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 다행히 큰일은 없었는데 아마 뜨거운 햇빛에 너무 오랜 기간 음. 노출돼서 그랬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학교 안 가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주변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네. 그런 증상을 본인이 보이시거나 주변에 누가 보이시면 온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야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안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올해 이미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벌써 6명 계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면서 특히 낮에 더운 시간대 정오부터 한 오후 4, 5시까지는 진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덥다고 또 에어컨을 많이 틀면 또 관련 또 냉방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지금 전기요금 두려워요. 왜냐면 아까 그 다울쌤께서 외출했다가 이제 역풍을 맞으신 것처럼 또 집에 있는데 에어컨 안 틀 수가 없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아빠 틀어줘 하면 당연히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요금 누가 내냐? 그렇죠. 또 저희가 내야 되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택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네. 네,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원전에서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 전기 요금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전기가 그 사용처에 따라 막 그 요금치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주택용 전기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전기 요금 체계가 용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그리고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요렇게. 가로등은 따로 특별 네. 취급이에요? 맞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진짜. 그래서 집에서 쓰는 가정,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습니다. 네. 실제 이 주택용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비하는 전력 소비의 15%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네. 산업용이 55%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건물, 상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이 2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전기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일하러 나갈 때는 또 집에서 전기 안 쓰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집에서 써봤자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나 싶을 텐데 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을 인구로 그냥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이 55%나 차지하는 산업용이 너무나 많아서 아. 우리 순위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사실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양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기를 많이 쓰는 이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평균에 넣으면 마치 개인이 많이 쓰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네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얘기를 그 저 리모컨 자꾸 누르지 마라. 그럼요. 그 냉장고 문 자꾸 그 열고 닫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불 꺼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면 주택용 전기요금 좀 궁금한 게 그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또 마진 없이 장사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뭐 5만 원 내면 이 뭐 5만 원에서 한 뭐 얼마 정도가 전기 실제 만드는 데 쓰인 거고 뭐 몇 퍼센트는 약간 뭐 한국전력의 팁처럼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이? 네. 일단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기를 쓰면서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랑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 붙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그게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이 한 달에 300kWh의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이게 전력량의 단위인데 보통 한 가구가 한 달에 300kWh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하면 이게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한 300kWh 정도 쓰면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내야 되는 요금으로 내는 게 한 35,000원. 그다음 부가가치세가 10% 붙는 게 한 3,500원. 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합치면 어. 이제 4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 기금을 걷어갖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이런 기반 조성에 필요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요. 전체 전기요금의 3.7%를 추가적으로 징수해요. 그러니까 뭐 4만 원이면 전기요금이 거기에 3.7%인 거고 5만 원이면 거기에 3.7%인 건데 300kWh 소비할 경우에는 요 3.7%가 한 1,3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주택용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괴담이 아니라 실제 얘기인데 어느 순간 더 쓰면 막 전기세 막 따따블로 올라간다. 저도 이제 전기세라는 게 입에 붙어졌는데 전기 요금이죠. 네. 세금은 아니니까. 네. 그 따따블로 올라간다. 막 누진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네, 그 전기요금도 한번 뜯어서 보면 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기본요금도 있고요. 전력량요금,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마지막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000원이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우리 핸드폰 그 통신사 요금에도 기본요금 있잖아요. 그런 그 것처럼 기본 요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0kWh 썼을 때는 네.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죠. 네네. 저는 한 기본 요금이라면 하면 항상 택시 기본 요금 생각하는데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한 거의 지금 3,000원 얼마죠? 후반 뭐 3,800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옛날에는 1,000원 했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기본 요금은 좀 저렴한 편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전력량 요금이에요. 이게 한 3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 2,000원밖에 안 냅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 조정액이 1,500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왠지 300kWh 썼을 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왠지 연료비 조정액에 조금 여러 네, 이슈가 있을 것 같은 저희가 할 느낌이 말이 또 들어요. 많은데 네.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요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기본 요금도 완전히 그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월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만약에 200kWh 미만으로 쓸 경우에 기본 요금이 730원이고 네. 이게 200에서 400kWh다 그러면 네. 1,260원 그리고 400kWh 이상이다 그러면 6,000원 이상 아, 기본 요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많이 쓰면은 기본 요금 좀 많이 내는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월 300kWh를 쓴다 그러면 기본 네. 요금은 1,260원이 나올 그러면은 뭐 200kWh도 안 쓰면은 730원이고 네. 그렇죠. 200에서 400까지 쓰면 한 1,300원이니까 큰 차이 없는 거고 네. 네. 근데 400이 넘어가면 6,000원으로 확 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아. 네, 그래서 보통 가정이 평균 한 달에 한 300kWh 정도 쓰니까 사실 400kWh 넘기는 가정은 많지가 않은데 이것 때문에 근데
401만 돼도 이제 기본 요금이 6,000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300kWh 후반 정도 썼을 때는 약간만 조절하면은 400kWh 안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관련 앱들도 있어서 자기가 얼마 썼는지 보고 월 말쯤 됐을 때 한 3, 4일 남았는데 한 360 썼다. 그러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400 안 넘기면은 5,000원 아끼는 거거든요. 불 켜지 마. 예, 예, 예. 아니면 전기밥솥 코드 뽑고 그쵸. 냉장고에다가 밥 집어넣고 하면은 뭐 비데를 좀 계속 꽂아놓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외출할 때 그 셋톱 TV 네. 전원만 빼놔도 아낄 수 있는 게 꽤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좀 구간이 크네요. 약간 그 택시 매다기 돌아가는 거랑은 또 다르게. 네, 느낌이 좀 근데 어. 이제 400 넘으면은 계속 기본 요금이 6,000원인 거예요. 음. 1,000을 쓰든 2만을 쓰든. 음. 확 올라가는 거구나.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슈퍼 요금제라는 거 도입해갖고 네. 한 달에 1,000kWh 이상 쓰는 사람들한테 또 좀 과도하게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도입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일반 가정에선 거의 없어갖고요. 네, 그런 거는 약간 진짜 큰 저택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예전에 한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 오너분이 한 달 전기요금이 2천만 원과 3천만 원 그게 이슈가 됐었죠. 기사가 다 났었죠. 예, 이제 예. 저 개인 가정집에서 어디가 많이 쓰는데 그게 또 원인이 이제 집에 그 유전적으로 안 좋은 그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뭐 무슨 공기청정기 의료기기?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야 된다고 하셨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가족분들이 많이 상위에 랭크가 됐었죠. 네. 네. 또 그런 거 기억하고요. 또 그럼 기본 요금은 이제 조금 쓰는 대로 이렇게 차등하는지 알겠고 네. 요금은 전력량 요금은 뭐 어떻게 매다기로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가? 네, 맞아요. 그 전량용 요금은 실제 쓴 만큼 내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윤탁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네.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거죠.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없는 거죠.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 또 이제 약간 이제 경제 음. 개발 이런 거를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 산업에다가 뭐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당연히. 그게 이제 7, 80년대 그러니까. 그 논리로 도입한 그쵸.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정말 기업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선진국도 됐고 근데 왜 가정만 누진제를 도입하냐. 그리고 사실 이게 누진제라는 게 많이 쓴 만큼 많이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랑 3인 가구면 3명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감안 안 하고 이제 똑같 누진제를 매기니까 사실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는데 이 전기라는 재화는 많이 사면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재화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은 누진세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업은 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전기를 뭐 아낄 노력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예. 그 누진제가 몇 단계예요, 연호쌤? 가정용 같은 경우에 지금 3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kWh까지고요. 78.2원. 네. 그리고 2단계는 147.2원. 200에서 400kWh고요. 201부터 400까지인 네, 그쵸. 거죠. 네. 3단계는 이제 400kWh 초과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215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매닥에 올라가는 게 최대 3배까지 점프 확 뛰는 거네. 근데 사람들이 잘 가끔 네. 헷갈리시는 게 네. 400kW를 넘으면 3단계잖아요. 네. 그럼 1kWh부터 401까지 쓴 모든 게 3단계 적용되는 게 아니라 401로 넘은 딱 그 1kWh만 3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200kWh까지는 1단계 요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201부터 400까지는 2단계, 이제 401부터가 3단계니까 사실 뭐 한 410 됐다. 그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계시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누진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400이 넘기 시작하면은 좀 조심을 해야죠. 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여름에 많이 에어컨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7, 8월에는 누진제 구간까지 완화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이 7, 8월 여름철에 1단계가 제가 아까 200kWh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300kWh까지 늘어나요. 2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에서 100 정도 늘어나고 3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씩 네. 더 구간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쵸. 요금 폭탄 안 맞게 조절해 주는 거네요. 좀 깎아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생 이런 입장에서 그죠. 그 기본 요금이랑 전력량당 요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좀 생소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후 환경 요금이랑 연료비 조정 요금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지금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니까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럼 기후 위기에 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전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갖고 그걸로 이제 재생에너지 늘리거나 이런 데 쓰겠다 해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세금인 거죠. 이제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걸 붙이는데 이게 지금 1kWh당 7.3원이 붙어요. 네. 그래서 월 300kW 쓴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000원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용도의 이제 세금들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붙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 넘는 금액이고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위기인데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2,000원 정도 내서는 사실 못 막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금이 전기 요금에 더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세라는 형태로 거둘 수도 있는데 결국에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 부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인데 지금처럼 한 달에 가구당 2,000원 정도 더 내가지고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개인한테 부담을 한다는 것보다는 또 이제 또 탄소 배출 좀 많이 했던 그 전기 쓰면서 탄소 배출 많이 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후환경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붙기 네, 때문에 네. 산업용도 붙고 일반용도 붙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전력을 많이 쓰면 그만큼의 기후환경 요금을 내죠. 비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누진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름 공정하게 쓰는 만큼 부담을 하게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이제 또 후덜덜한 요금이죠. 연료비 조정 요금. 요즘 또 이제 기름값이 아주 무서운 네. 시기인데 이게 네.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이랑 천연가스가 전기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석탄값이랑 천연가스값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 도매요금이 원래 킬로와트 시당 도매요금이 한 100원대였는데 거의 한 200원대로 얼마 전에 올랐었어요. 2배로 유가가 올라서. 근데 전기요금은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도매요금은 2배로 뛰었는데 소매요금은 정부가 컨트롤하면은 한전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물론 적자가 또 쌓이겠네. 네, 물론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손해를 결국에는 국민이 또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삼모사인 거예요. 근데 올해 그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한전이 한 20조 이상 적자 볼 거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표 떨어지는 거 걱정해서 전기요금 잘 안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연료비가 엄청 많이 뛰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시키자라고 이제 붙어있는 요금이 연료비 조정 요금인데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300kW 쓴다고 하면은 킬로와트 시당 5원이 더 붙어서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붙는 건데 이것도 지금 택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라도 이제 붙여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죠. 물론 지금처럼 물가 상승이 되게 특별하게 되는 시기에는 사실 정부가 이 부분을 쉽게 올리는 거는 우려스럽죠.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그 물가도 감안해야 되지만 실제 전기를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도 뽑기 쉽지 않은 정도가 많아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최대 전력 수요가 뭐 역대 최고 찍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막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난 7월 7일 가장 그 최대 전력 수요가 높은 그 기록을 했어요. 오후 5시로 기록이 됐고요. 기존에 그 제일 기록이 높았을 때가 2018년이었어요. 비슷한 7월 달이었고요. 7월 24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후 5시였고 그때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기가와트로 좀 바꿔보면 93기가와트 훨씬 높은 그 기록을 했고 공급 능력을 약 100기가와트로 전력 최대 수요 기록 당시 그 예비 전력률은 7기가와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비율은 7%를 기록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 7월 칠석 날인가요 이게? 견우직녀가 만난 날 5시에 역대 최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직장에서도 전기 많이 쓰고 퇴근 일찍 하는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전기 틀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예비율도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전력 수요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력 수요는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나름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계절별로도 또 다릅니다. 계절별로 또 여름에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쉽게 예상이 되고 또 평일과 주말이 다르겠죠. 그렇죠. 주말에는 또
훨씬 활동량이 적어지고 하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뭐 회사 문 닫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같은 때 그 여름철 평일에는 새벽 5시가 제일 그 전력 수요가 떨어져요. 그리고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랑 이 전기 그 수요가 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시 정도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맞아, 그리고 맞아. 점심시간 되면 살짝 내려가요. 예, 네, 점심시간 되면 아무래도 쉬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서 또 새벽 5시까지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그- 겁니다.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정전이 나면 또 직장인들은 좀 반가울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아예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 시간대별 전기 요금이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죠. 그 주택용은 똑같은데요. 네. 산업용은 달라요. 아, 그렇구나. 산업용은 계절별로도 시간대별로도 요율이 다 달라요. 원래 그 외국의 유명한 그 가전제품 보면은 이제 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새벽 전기를 가정용도 좀 싼지 이게 밤에 돌려도 조용합니다. 뭐 이런 밤에 싸게 뭐 식기세척기를 돌린다든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예. 밤에 쓰면은 좀 싸요. 근데 근데 이제 이 전력 수요 패턴이라는 게 연호쌤 얘기한 것처럼 오후 한 5시 정도에 제일 높으니까 여름철 평일 오후 5시에 제일 높고요. 연중으로 보면은 봄, 가을철 주말에 이제 최대 전력 수요가 제일 낮겠죠. 연중으로 보면은. 근데 전력 공급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넘치면 손해니까. 넘쳐도 또 이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 모자라도 주파수가 떨어지고 넘치면 이제 약간 넘치면 뭐 블랙아웃 전력망이 과부하가 과부하. 걸려서,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담당하는 기관이 전력거래소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방균형발전에 의해서 지금 나주로 한전이나 이제 전력거래소가 다 나주에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루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기들 대상으로 뭐를 우선적으로 돌릴지 그리고 어떤 발전기는 한 7, 80% 출력 내고 있다가 조금 더 올려야 되면 거기서 좀 더 올리고 왜냐면 0에서 곧바로 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7, 80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더 올리는 것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발전기들 순서를 다 정해놔요. 하루 전에. 그랬다가 당일날 되면은 전력거래소가 그거를 상황을 보면서 이제 너 켜, 너 줄여, 너 더 높여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주변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섬이거든요. 전력망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이게 전력망이 이제 그 전기 쉽게 말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전기가 이제 연결됐으니까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쵸. 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 받기도 하고 예. 우리가 남을 땐 주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남는데도 쟤네가 더 싸게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평일 여름철 오후 2시 수요보다 예. 공급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딱 아. 그만큼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게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한 22%를 더 잡아요. 예. 1년 동안 가장 높은 시점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50% 이상이 또 놀게 되는 거죠. 어.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최대 전력 피크가 여름철 평일 오후 3시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오후 5시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 시간 바뀌었나?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기온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시에 제일 높아야 되는데 2시나 3시에 제일 높아요. 기온은. 맞아. 왜냐면은 땅이 또 데워져서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그렇죠. 그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원래 원래 배운 것 같아요. 과학 시간을 배웠죠. 그쵸. 예, 오후 2시나 3시가 원래 제일 덥거든요. 네. 그럼 그때 냉방 수요가 높으니까 그때가 제일 최대 전력 수요가 돼야 되는데 2017년 정도부터 오후 5시로 바뀌거든요. 2-3시가 아니라. 이게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이제 태양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발전 시작하잖아요. 그랬다가 9시 정도 되면 효율이 한 25% 정도 되고 점심 정도 되면 효율이 한 5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대랑 오후 2-3시 때 가장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태양광 발전도 가장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태양광 발전이 공급을 했으니까 전력거래소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발전 설비가 적게 돌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이제 해가 지면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한 오후 5시쯤엔 태양광 발전이 다시 또 한 25% 정도로 효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때는 전력 수요도 좀 떨어졌긴 했지만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피크가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그 태양의 주기에 맞춰 갖고 생활을 하니까
근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력고래소에서 이거 전원 켜고 이건 끄고 막 그런 거 하니까 약간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조절이 어렵죠. 원전은 출력 조절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지만 되게 네. 힘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한 번 키면은 최대 출력까지 도달하는데 2, 3일 걸리거든요. 네. 그럼 한 번 최대 출력 도달하면은 웬만하면은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랑 석탄 화력 발전은 일단 전력 수요 밑에를 깔아주고 네. 나머지 변동하는 전력 수요를 우리나라가 원래 천연가스로 맞춰왔는데 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도 많이 변동하게 되잖아요. 태양이나 그 바람이 바뀌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네. 공급도 바뀌니까 이제는 바뀌는 수요에 맞춰서 바뀌는 공급도 조절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긴 하나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도 이제 빼야 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빼야 되고 원전도 위험하니까 줄여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메인인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전 세계 주요국들의 화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이 전력 고래소에서 껐다 켰다가 하도록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좀 큰 규모들은 지시를 거예요. 내려서 끌 수도 있긴 하나 네. 태양광 발전소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뭐 무터를 끌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 초반에 설비 투자가 많이 되고 그다음부터 연료비가 안 드니까 최대한 돌리는 게 이익이라서 네. 웬만하면 안 끄는 게 좋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정 시간대에는 풍력 발전도 일부러 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을 때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제주도랑 육지랑은 연결이 또 안 돼 있어요. 돼 있긴 하나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진 않아요. 왔다 갔다는 안 예, 되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최대한 발전하는 대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 좀 이제 메꿔주니까 좀 이제 그 전기 전력골에서 가장 열심히 틀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수요 피크가 오는 시간 5시로 바뀌었고. 예, 되게 좋은 거죠. 변동성이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맛에 또 코인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이제 이르신 분들에 대해 태양광에 대해서 좀 이제 공격하시는 분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뭐 대응이 잘 되겠냐라고 했지만 또 이제 다울 쌤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오히려 또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변동성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태양 빛이 제일 셀 때 네.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특성이 최대 전력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득도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밑에는 어느 정도 깔아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태양광이 이렇게 변동성 잡아주고 이제 밑에 또 깔아주는 전력도 있고 할 텐데 그 어떻게 깔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130기가와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전이 24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원전이랑 석탄이 바닥을 깔고 있는데 석탄은 37. 그리고 그 위에서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천연가스가 40. 그리고 신재생이 26.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설비가 130기가와트긴 한데 신재생을 빼면 가스, 석탄, 원전이 100기가와트로 가장 많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고장이 났거나 그 정비 중인 설비를 제외하고 가동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공급 능력이라고 해요. 실제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하, 네. 현재 그 전력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공급 예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차이를. 네. 그래서 이거를 공급 능력 대비 공급 예비력의 비율을 예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가 있는 게 공급 능력이고 네. 그 중에서 지금 수요에 맞춰서 돌리고 있는 걸 뺀 나머지가 공급 공급 예비력인 거고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공급 능력 대비 공급 예비력이 결국 예비율 네. 얼마 정도 지금 남았냐 그쵸, 그쵸.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범퍼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7월 7일 날 그 오후 5시 그때 피크를 가장 네. 찍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공급 능력이 100기가와트였고 전력 수요가 93기가와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가 7기가와트 해서 예비율이 7% 정도 비율이었어요. 7%밖에 안 남은 거면 이게 약간 조금 또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남긴 남았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어떤 겁니까 이게? 정전하면은 2011년 9월 달에 생각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대규모로 순환 정전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블랙아웃까지는 안 갔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력 공급 역사에서 꽤 큰 사건이었죠. 2011년 9월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율 7%면 보통 언론에서 예비율이 한 자리로 떨어졌다. 막 심각하다. 뭐 이렇게 맞아요. 뉴스가 쏟아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력이
5.5 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정상 단계에서 준비 단계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5 밑으로 떨어지면 관심, 네. 3.5 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주의, 네. 2.5 밑으로 떨어지면 경계, 네. 1.5 밑으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거든요. 네. 근데 지난 7월 7일 날 그때 7기가와트가 남아 있었으니까 정상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연중 최대 피크 그 최대를 찍었는데도 그 준비나 관심 단계로도 안 들어간 거죠.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고 지난 7월 7일도 그랬지만 그 전에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 7월에도 예비력은 7기가와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전력 설비는 매년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비율이 7%라고 해도 10년 전에 7%랑 지금 7%랑 다른 거죠. 왜냐면은 수치가 다르죠. 전체 발전 설비가 늘어났으니까 음. 절대량으로 보면은 훨씬 지금이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 공급 예비력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 7월 7일 날도 공급 예비력이 7기가와트나 있었으니까 매우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예비율 한 자리라고 마치 정전이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좀 몰고 가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저 분명히 저 앞부분에서 기자분들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사실은 그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거에 대한 뭐 보완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그쵸. 태우라고 하든지. 네네. 근데 이제 왠지 그냥 한 자릿수면은 다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원전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몇 퍼센트 남았냐에 따른 다 단계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준비 단계로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인덕션도 많이 쓰고 전기차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 전력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로 여름철 기온 계속 올라가면서 더 전력 수요는 많아질 텐데 그렇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 미래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1년에 한 550 테라와트 정도의 전력을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게 2030년에는 한 600 테라와트시를 넘어가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인 1200 테라와트시도 넘길 걸로 예측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기술이 발전을 해도 전기는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히려 전기화가 진행되니까 옛날에 아. 석탄이나 가스를 썼던 거를 이제 전기로 다 바꾸고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로 바꾸면 네. 우리가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도 되니까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제 전기차 뭐 전기 어디서 만드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가 지금 한 1,500만 대 정도 될 텐데 네네. 지금 전기차가 아직 1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1,000만 대가 넘는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면 물론 전체 차량 대수도 좀 줄여야죠. 근데 전체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면 전력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대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느냐 마느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예비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인 거고 예. 그 예비력이 온실가스가 나오는 석탄이나 가스냐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예비력이 다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게다가 그 예비력이 5.5 기가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상 단계에서 이제 주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아까 예. 다울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효과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걸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그 신기하더라고요. 신뢰성 D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네. 윤탁쌤 들어보셨어요? 신뢰성 DR는 저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오락실 가면 댄스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춤추는 거. 예, 저는 구경만 했었는데 그건가 아니면 닥터? 신뢰성 닥터? 예. 예, 그 DR은 디맨드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한글로 표현해보자면 수요 반응 시장이라고 해요.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이제 아까 윤탁쌤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력을 많이 쓰는 곳들에서 전력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하게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력거래소에서 그 수요 관리 사업자 30여 개의 수요 관리 사업자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4.6 기가와트를 감축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전력을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 기업들이 그 아낀 전기로 우리가 전력 수급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렇게 제도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그 기업들에게 해주게 되는 거죠. 저희 뭐 오늘 한국전력 협찬 아니죠? 한국전력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네요. 생각해보고. 근데 네. 이게 전력거래소가 예. 한 5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랑 네. 미리 평소에 계약을 맺어놓는 거예요. 예. 사업장. 우리가 정말 전력수가 높이 올라갔을 때 니네가 그 시점에 전기를 살짝 안 써주면
최대 전력만 살짝 관리하면 되니까 네. 그 안 쓴 기간만큼의 우리가 금전적으로 더 보상을 해줄게. 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막 필요한 생산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안 들어오겠죠. 네. 근데 요거 1시간만 있다가 생산해도 오히려 정부한테 보상받는 게 더 돈이 된다고 하는 기업들이 그치. 5,000개 정도가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캐시 바로 꽂아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규모가 이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규모가 음. 4.6 기가와트 정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밤에 돌리면은 이제 좀 괜찮으니까. 그렇죠. 싼 전력으로도 그러니까 네. 낮에 제일 높은 시간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DR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면서요, 연호 쌤? 네, 이게 하루에 2번 회당 최대 4시간까지 이게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비력이 10기가와트 이하일 경우에 이게 발동이 가능했는데 2018년 겨울에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비력이 10기가와트에서 5.5기가와트 미만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까지 대부분 한 번도 쓰지 않고 대기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가 이거를 가입만 되어 있어도 기업들이 가입만 되어 있어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2천억 원 이상을 계속 이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거를 DR을 발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네. 그런데 그 왜 대기 상태는 유지? 나는 지금 좀 가슴이 웅장해지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옛날에 제가 해외 살 때 진짜 정전이 툭하면 됐었거든요. 해외는 자주 되죠. 근데 여기 뭐 우리나라는 뭐 정전에 대한 무슨 뭐 예비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는데 근데 왜 이거를 또 기업한테 2천억 원이나 주면서 이 그 DR 수요 반응을 쓸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쓴다고 그러는 거야? 참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참 답답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신뢰성 DR을 발동하게 되면 그걸로 최대 전력 수요만 줄여주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더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제도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쓰면 언론에서 지금 전력 수급에 문제 생겨갖고 공장까지 지금 멈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아직 DR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특히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해서 원전이 많이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 좀 줄었었는데 마치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멈춰갖고 지금 전력 공급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공격들이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DR까지 돌려버리면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줄어들어서 기업들 돈 벌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지금 기업들 생산 멈추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욕먹을까봐 정부에서 지레 겁먹어갖고 이거를 사용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솔직히 진짜 그 정말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 나가면 물론 거긴 안 되죠. 큰일 나게 하죠. 생명 그렇죠. 물론 이제 또 그런 병원은 이제 그 발전기도 다 이제 갖고 있고 한데 이게 뭐 이거 갖다 전기가 잠깐 정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갖다 쓰는 것까지 뭐라 하는 건 좀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 전력망이 섬처럼 돼 있으면 네. 1년에 그 전력 수요 제일 높은 시점 대비해서 22%나 발전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게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발전소도 놀고 있어도 돈을 줘야 돼요. 네. 그 기본적으로 용량 요금이라고 그래요. 네. 그 용량만 갖고 있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음. 발전소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민간 발전소들은.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안 쓰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서 좀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면 저는 오히려 새 정부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쓰면서 수요 관리해서 전력 수급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DR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예비율 한 자리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직까지 지난 5년 동안에 최대 전력 수요 찍었을 때 예비력 경보 그 단계가 정상에서 주위로 넘어간 적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도 뭐 세 단계가 더 있어요. 사실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그런 쪽을 몰고 가는 게 좀 전 문제라고 보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DR도 이런 게 있었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소규모로 DR을 전략불에서만 맺어서 낮에 사람들 집에 많이 이제 일하러 가고 없잖아요. 그때 이제 지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지하 주차장에 불을 좀 줄인다든가 조도를 그렇죠. 아니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굳이 지금 안 써도 되는 전력을 잠깐 1시간 좀 줄이면서 살짝 불편한 거 감소하면은 전체 아파트 단지가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얻어갖고 관리비가 줄어드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매년 이 여름에 나오는 가짜 뉴스죠, 그죠? 전력이 맞습니다. 이제 피크 쳐서 없다, 이제 원전 하나 더 줘야 된다, 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응책이 많은데 참 오늘 또 이제 다울 쌤이랑 연호 쌤이 이제 준비 잘 해주셔갖고
신뢰성 DR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진짜로. 네. 그럼 우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좀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전기요금이 되게 정쟁화되어 있고 네. 너무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좀 우리가 건너가야 될 좀 뭔가 큰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사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쓴 만큼 내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고요. 저도 네. 일정 부분 그 논리에도 동의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전기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양은 제공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책임을 물리는 이런 제도를 세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또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 너무 민생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더 저렴한 설비로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이나 원전을 바꿔 나가면서 오염물질도 안 나오고 기후위기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전력 소비랑 전기 수급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좀 새로운 정책들도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우리 집에서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그다음에 하루 중에 언제가 전력 수요가 제일 높은지,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압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에너지 효율에 맞지 않게 이렇게 왠지 7%는 좀 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힙합 씬의 이제 또 큰 아버지시죠. 저희가 닥터 드레라고 있는데 그냥 I need a doctor라는 아주 유명한 걸 하셨는데 I need a DR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이너믹하게 좀 잘 리스폰스 해라 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거 써서 좀 아끼면 좀 포상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분들이 그냥 뭐 정전 사실은 이제 라떼는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끔은 정전되지 않나요? 양초도 갖다 놓고 쓰던 것 같은데 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청취자분들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그 최대 전력 피크를 했어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다만 이 에어컨을 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좀 돌리면 좋을 텐데 라는 좀 고민은 저희랑 또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위에 청취자분들 또 잘 살아남으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연호쌤, 다울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